안녕하세요. 쿠버네티스 기본 구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전 시간까지 했던 도커 컴포즈를 한번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도커 컴포즈 제가 이렇게 파일을 좀 만들어 놨어요. 하나의 폴더 안에 도커 컴포즈 야멜 파일하고 도커 파일, 리콰이어먼트 텍스트 파일이 다 들어있으면 이렇게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커 파일부터 먼저 볼 거예요. 도커 파일은 쉘처럼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명령어를 주고 싶을 때 도커 run 해가지고 명령어를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쪽에 보시면 from nvidia CUDA 이거 있어요. 이거는 위에서 이미지를 사용해서 가져올 거다 이런 거고, 밑에 쪽에 copy requirements text 띄고 닷 하면은 지금 있는 디렉토리로 requirement 텍스트를 가져와라. 그리고 LLM 폴더가 있는데 저 LLM 폴더를 지금 있는 디렉토리를 가져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설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도커 컴포즈 파일도 한번 보겠습니다. 버전 3는 그냥 보통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한 다음에 두 칸 띄우고 주피터 랩 이렇게 하면은 이걸 실행할 도커 컴포즈의 이름을 주피터 랩을 라고 이제 서비스 이름을 붙여준 거고요. 빌드는 지금 있는 폴더 자체를 빌드를 해라 라고 하면 도커 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빌드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도커 파일에서 그 폴트를 8888번의 폴트를 그 도커 내부로 8888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컬 폴트가 앞에 오고 뒤쪽은 그 도커의 포트가 온다. 그래서 두 개를 연결을 해준 거고요. 볼륨을 제 D 드라이브에 있는 그 셀프 스터디라는, 그러니까 저희 그 DS 폴스 스터디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거 가져올 때 저는 이 D 드라이브에 드라이브라고 돼 있는 것 자체가 그 구글 뭐죠? 구글 드라이브거든요. 구글 드라이브 오프라인으로 설정해주면 이걸로 기터브도 실행이 되면서 이걸 제 드라이브처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를 가져왔던 걸 이걸 기프시도 해주고 이런 거를 워크스페이스로 옮겨줬습니다. 그러한 요게 저의 도커로 마운트가 돼서 도커 컨테이너가 종류가 되더라도 이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도커 컨테이너를 만들 때는 볼륨을 붙여줘서 그 볼륨에서도 같이 업데이트가 될 수 있게끔 이게 데이터가 소산되지 않게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environment 보시면은 주피터 랩으로 실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어요. 예. 요거 지금 보시면 제 드라이브에서 구글 드라이브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좋다는 건데, 제가 이거 화면을 녹음을 하면서 녹화를 하면서 제가 말했던 게 다 날아가가지고 지금 생 녹음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점이 있어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밑에 쪽에 environment를 주피터 랩 yes로 이렇게 해줘야 주피터 랩을 사용할 수가 있게끔 되고요. 밑에 쪽에 deployment에서 디바이스를 엔비디아로 해가지고 GPU 설정을 이렇게 해줬어요. 예, 그렇게 돼서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도커 파일을 다시 보고 가겠습니다. 엔비디아 쿠다 드라이브를 이렇게 잡아줬죠. 엔비디아 쿠다의 이미지를 가져왔죠. 그래서 패키지를 apt-get 해가지고 다 설치를 하고, 그리고 패키지를 업데이트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requirements 텍스트로 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싶은 라이브러리들을 전부 다 여기로 해서 설치를 해줄 수가 있어요. 토치 설치하면서 그거에 필요한 머신러닝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설치를 해줬고, 이걸 PIP부터 인스톨 해준 다음에 그 업데이트를 해준 다음에 이거를 requirements 텍스트를 먼저 도커의 공간으로 복사를 하고, 그리고 저거를 복사를 한 걸 설치해 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도커 파일을 한 3개 종류 정도로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서 텐서플로우에 관련된 건 텐서플로우 도커 세트를 설치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주피터 랩 라이트 버전은 제일 가벼운 라이트 랩 버전이니까 그걸로 해서 보시고, 그리고 그 램 제가 이제
RAG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랭체인이나 뭐 이런 것들 설치해가지고 쓸 수 있는 거는 도커를 따로 올려놨으니까 그걸로 설치해가지고 한번 실행해 보시면 돼요. 전 시간에 대한 복습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쿠버네티스 자체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를 마음대로 이제 커스텀해서 빌드하고 이런 건 도커 컴포즈만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이제 본격화해서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컨테이너를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자동 배포하고 확장하고 관리하고 해주는 이런 오픈소스 플랫폼을 쿠버네티스라고 합니다. 오픈소스라서 무료고요. 그리고 쿠버네티스의 K와 S 사이에 8글자가 있어서 K8, 6, 그 K8이라고도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 고대 그리스어로 이제 배의 조타수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하네요. 구글의 사내 프로젝트로 2014년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수백만 개의 작업을 동시에 실행 관리하는 시스템이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실습에는 헬름이라는 이제 그런 버전 프로그램을 좀 이제 사용해서 쿠버네티스 패키지를 한번 실행해 본다고 하고요. 쿠버네티스 자체가 이제 되게 실용성도 있고 가용성도 있고 되게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번 해보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쿠버네티스는 이제 기존의 이제 도커 서비스 같은 경우는 내 컴퓨터에서 이제 엔진엑스 플라스크, MySQL을 이제 한 번에 돌려서 웹 서비스를 한번 내 컴퓨터에 구축을 해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는 내 컴퓨터에 뭐 네트워크가 불안할 수도 있고 아니면 플라스크 자체가 에러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서버가 오류가 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작동을 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똑같은 서비스를 뭐 클라우드 쪽에 하나를 더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동작하는지 체크하고 이게 동작이 되지 않을 때 자동으로 위쪽에 서비스로 연결을 해주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연결해주는 아니면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을 때 내 로컬 환경에 있는 걸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이거를 파드라는 개념으로 해서 쉽게 한 번에 좀 이렇게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컨테이너 관리 시스템이 쿠버네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쿠버네티스를 쓸 때 뭐가 좋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먼저 실용성이 있습니다. 실용성을 하고 따지면 이게 얼마나 저렴하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운영 관리를 하는데 얼마나 효율적이냐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운영 관리를 하는데 얼마나 효율적이냐를 본다면 이게 아까 봤던 것처럼 제 컴퓨터에 하나의 이제 서비스로 해가지고 배포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를 제 컴퓨터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인스턴스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빌드하는 거, 그리고 테스트하는 거, 배포하는 거를 다 동일한 환경 설정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과 운영을 이제 개발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 운영할 때도 똑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과 운영을 효율화를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데브옵스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리소스를 최적화해서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인프라의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오픈소스로 제공되기 때문에 자체 비용 자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용성 측면에서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가용성인데요. 이 쿠버네티스 자체가 컨테이너가 아까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걸 대체를 해준다 그랬잖아요. 자동으로 재시작을 해주고 이걸 다른 걸로 실행될 수 있게끔 교체를 해줍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은 컨테이너는 다른 정상 노드 쪽으로 이전이 되게 되고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노드로 자동으로 이전을 시켜주게 되고요. 그리고 로드 밸런서라는 게 있어서 그 로드가 트래픽이 갑자기 막 늘어난다라고 할 때 이 트래픽을 분산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 다음 특성은 확장성인데요. 확장성은 이제
CPU 사용량에 기반해서 자동으로 컨테이너스를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확장이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트래픽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한 배포인데요. 단일 노드부터 수천 개의 노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클라우드 환경하고 온프레미즈 환경이든지 뭐든지 이제 동일하게 이제 이걸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확장성에 있어서 쿠버네티스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쿠버네티스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보면 이제 쿠버네티스는 이제 개발자 측면과 사용자 쪽에 가까운 측면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 쪽에 가까운 건 마스터 노드, 그 사용자 쪽에 가까운 걸 워커 노드라고 합니다. 이제 개발자는 마스터 노드를 통해서 이걸 세팅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이 마스터 노드 자체를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워커 노드, 그 노드라고 하는데 사용자가 사용하는 이 노드 자체를 워커 로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스토리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겁니다. 저기 CNI라고 되어 있는데 컨트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쿠버네티스 자체가 이루어져 있는 네트워크 체계 중에 하나고요. 이것도 이제 하면서 익숙해지면 좋을 단어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이걸 그림을 좀 크게 확장을 해볼 거예요. 마스터 노드, 워커 노드 지금 위치 한번 봐주시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커졌죠? 마스터 노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스터 노드는 이 개발자가 주로 워커 노드를 어떻게 돌릴지 결정을 하는 그런 컨트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컨트롤 플레인이라고도 부른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API 서버, etcd, 스케줄러,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API 서버부터 말씀을 드리면 API 서버는 쿠버네티스의 작업은 kubectl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그 마스터 노드의 쿠베 어드바이저한테 API를 보내면서 이루어지는데 API 서버 자체가 컨트롤 매니저한테 이렇게 보내는 역할, 프론트엔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etcd에서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키 밸류 형태로 저장하는 저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케줄러는 새롭게 생성되는 파드를 어떤 노드에서 실행할지 결정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매니저는 쿠버네티스의 리소스를 제어 관리하면서 컨트롤러 상태를 모니터링을 합니다. 컨트롤러에는 디플로이먼트 컨트롤러, 서비스 컨트롤러, 리플리카 셋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이제 뒤쪽에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 살펴볼 거는 이제 워커 노드예요. API 서버가 여기에 명령을 주고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워커 노드가 이렇게 지금 두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워커 노드의 쿠벨렛에서 요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쿠벨렛은 각 노드의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에이전트고요. 노드에서 파드와 컨테이너의 생명 주기를 관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API 서버로부터 파드 스펙을 받아서 컨테이너의 실행을 보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가 건강하게 잘 수행되고 있나 이렇게 파드의 헬스 자체를 체크하게 되고요. 그리고 상태를 지속적으로 API 서버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런타임을 작업을 지시를 이제 컨테이너 런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쪽으로 쿠벨렛이 작업 지시를 명령하게 됩니다. 이 쿠벨렛 바로 옆에 있는 게 이제 쿠베 프록시예요. 쿠베 프록시는 각 노드의 네트워크 규칙을 관리하는 네트워크 프록시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IP하고 파드 IP 간의 네트워크 라우팅을 처리하게 됩니다. IP 테이블 또는 IPVS 모드로 동작하고 네트워크 규칙을 설정하게 됩니다. 클러스터 내 외부의 네트워크 통신을 이 쿠베 프록시가 가능하게 하고요. 서비스에 대해서 로드 밸런싱도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런타임은 실제로 이제 컨테이너 자체를
실제로 관리하고 실행하는 이런 소프트웨어고요. 도커도 이제 그런 식으로 런타임 돌아갔었죠. 그것처럼 이제 관리하고 실행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실행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네임스페이스하고 C 그룹을 통해서 컨테이너를 격리해서 제공을 해주게 되고요. 그 컨테이너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해주게 됩니다. 뭐 깨진 게 있으면 그거는 종료시키고 다시 새로운 거 만들고 이런 역할을 컨테이너 런타임이 담당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어디로 연결될지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데 이제 중간 명령을 내리는 그 중간 역할을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스토리지 마운트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파드는 이 쿠버네티스에서 제일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 배포 단위이고요. 한 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포함합니다. 여기저기 보시면 위에 하나 컨테이너 포함한 것도 있고 세 개 컨테이너 포함한 것도 있죠. 그리고 이 하나 이상의 컨테이너를 포함을 하게 되고 동일한 노드에서 함께 실행되는 그 컨테이너의 논리적인 단위가 되게 됩니다. 공유된 네트워크 IP와 스토리지의 볼륨을 사용하게 되고 네, 그렇습니다. 클러스터 내부에서 이 고유한 IP 자체를 할당을 받아서 이 프록시에서 할당을 다 하게 되죠. 그러면 런타임 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게 한 개 한 개의 파드가 하나하나의 그 IP 주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할당 받아 가지고 여기로 파드에서 역할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컨트롤러 매니저에 컨트롤러라는 게 있다고 했죠. 제가 컨트롤러를 설명을 드린다고 했었는데 컨트롤러는 이제 레플리카 셋이랑 디플로이먼트랑 스테이트풀 셋이랑 데몬 셋, 잡, 크론 잡 탭이 있고요. 이것들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컨트롤을 이제 개발자가 하는데 이런 세트들을 이용해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레플리카 셋은 파드의 복제를 관리를 하고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복제본의 개수만큼 파드를 복제하고 모니터링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얼마만큼 세팅을 해주느냐 이렇게 개발자가 세팅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디플로이먼트는 애플리케이션의 배포와 스케줄링을 어떻게 할지 이거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스테이트풀 셋은 파드 사이에서 순서와 고유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경우에 딱 이거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파드는 몇 번째 돼야 된다. 이거는 뭐 몇 번이다. 이렇게 딱 고정을 해줄 때는 스테이트풀 셋을 사용하게 됩니다. 데몬 셋은 쿠버네티스를 구성하는 모든 파드가 파드의 복사본을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데몬으로 이제 다른 복사본을 실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잡하고 크론 잡이 있는데 잡은 하나의 작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되고 종료될 수 있도록 잡을 그냥 일회성을 이렇게 써주게 된다면 크론 잡은 그 배치성의 업무를 실행합니다. 리눅스에 보면 이제 크론 탭이라고 해가지고 자동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툴이 있는데요. 크론 탭을 설정해 보신 분은 크론 잡도 이게 비슷하다고 하니까 크론 잡을 통해서 이 배치성의 잡도 이걸 쿠버네티스에서 세팅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은 요 컨트롤러를 통해서 요 5개 더 있을 수도 있겠죠. 저는 지금 처음 해보기 때문에 5개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실습을 하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개발자들이 쿠버네티스를 세팅을 해준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인데요. 네트워크는 크게 볼 때 인그레스와 그 서비스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인그레스는 좀 더 사용자 쪽에 가까운 거라고 보면 되고 서비스는 개발자 쪽에 가까운 네트워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인그레스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그레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고객이 그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해서 HTTPS로 이렇게 접속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서비스 1번 서비스로 가게 되거나 아니면 2번 서비스로 가게 되거나 뒤쪽에 붙은
포트 번호 4200번, 8080번 이렇게 붙이는 거에 따라서 그 서비스를 어떤 서비스로 붙이게끔 가도록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이런 라우터의 역할을 해주는 게 인그레스, 인그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개청도로 볼 때 L7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단계에 있는 이런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트워크 구성도 뭐 그 IT 회사에서 막 이런 거 많이 보이죠. L1, L2, L2 스위치, 뭐 L3 스위치, 뭐 이런 식으로 다 있는데, 요게 이제 네트워크 구성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으로 가면 갈수록 좀 더 개발자라든지 물리적인 거에 가깝다라고 보면 되고, 위쪽으로 가면 좀 더 추상적인 것, 그리고 사용자 쪽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5번에서 7번은 현대에서는 좀 통일이 됐다. 왜 모듈화되고 좀 더 통일화되고 구분이 더 어려워지게끔 점점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5번에서 7번은 통일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서비스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인그레스를 통해서 서비스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서비스에서는 어떻게 할당이 되느냐? 이 네트워크 서비스 자체가 이제 어떻게 배치가 되느냐라고 이제 볼 거예요. 그러면 워커 노드들이 있었죠. 제가 아까 워커 노드들에는 하나씩 그 IP 주소가 할당이 된다 그랬죠. 이게 이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비스 안쪽의 네트워크, 서비스 네트워크가 하나씩 내부, 그러니까 쿠버네티스 내부의 IP 주소를 통해서 할당해 주는 게 이제 서비스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볼 때, 이건 앞에 쪽에서 이렇게 서비스까지 들어왔을 때, 이 포트를 타고 들어왔을 때, 쿠버네티스 자체가 한 개씩 배치를 해준다. 이렇게 배치를 어떤 방식으로 해주느냐. 그랬을 때 이해해야 되는 게, 이제 클러스터 IP하고 노드 폴트, 로드 밸런서, 그리고 익스터널 네임이 있습니다. 먼저 클러스터 IP는 클러스터 내부에서만 접속 가능한 가상의 이 IP를 할당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IP가 노드마다 한 개씩 이렇게 설정이 되게 되죠. 그리고 노드 폴트는 모든 노드의 특정 폴트를 개방해서 그 외부 접근을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드 밸런스 같은 경우는 그 클라우드 제공자의 로드 밸런스를 할당을 해주게 되고요. 엑스터널 네임은 그 외부 서비스를 쿠버네티스 내부에서 호출할 때 외부로 이렇게 호출하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그 노드 IP, 타겟 폴트, 어, 파드 IP, 파드 IP, 그리고 폴트, 컨테이너 폴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설정이 하나씩 다 돼 있는 거는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게 이 클러스터 IP에서 이거를 생성을 해주고 할당을 해주면서 그 노드 폴트가 특정 폴트를 개방을 해줘서 외부에서 접속을 하는 거 허용을 해주고 로드 밸런서가 이거를 이제 밸런싱을 해주면서 배정을 해주고 그리고 엑스터널 네임이 이걸 내부에서 외부 서비스를 호출할 때 엑스터널 네임을 활용해 가지고 호출을 해줄 수 있게끔 이렇게 이 네 가지의 요소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내부 서비스 내부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좀 이걸 실습을 해볼 거예요. 실습을 하면서 좀 더 쿠버네티스를 재밌게 이렇게 한번 실습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일정 부분이